안녕하세요. 저는 배혜정입니다. 저는 지금은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있고요. 문화살롱 5120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미술에 대해서 글 쓰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저희 이제 옆에 계신 김지수 작가님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식물을 통해서 자연을 다루기도 하시지만 후각을 많이 다루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청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인 후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시게 됐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작가입니다. 제가 감각을 통해서 그 대상과 교감하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후각에 대한 작업을 특히 주로 하고 있고, 저 자신이 감각이 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그 냄새를 맡거나 기억하고, 거기에서 어떤 후각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냄새를 채집하거나, 혹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뭐 텍스트나 영상, 회화, 뭐 드로잉, 뭐 설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정영 작가님은 작가이기도 하시지만 아워레이브라는 또 그 전시 연출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전시를 연출하는 일을 업으로 또 삼고 계시는 분이어서 이 미술관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들이 어떻게 전시되고 관객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가를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셋이 얘기하면 단지 이 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많은 공간을 활용한 설치 작업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시 공간 디자인 그리고 뭐 연출하는 아워레이브라는 그룹의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자리가 이 갤러리 사운드라는 책을 또 소개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자리여서 책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책은 뉴질랜드 출신의 케일러 켈리라는 이제 큐레이터이자 미술사학자인 분의 책이에요. 다들 이제 미술책방의 홍보 자료를 보고 오셨을 테니까 저는 이 홍보 자료 만들어 주시는 걸 보고 이제 첫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책은 사운드 아트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갤러리 사운드라는 제목을 보고 나서 사운드 아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작가는 사운드 아트를 많이 다루는 전시를 해온 큐레이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사운드 아트라는 하나의 장르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갤러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히나 청각적인 자극을 포함하는 공간 작업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기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인상적인 부분은 많은데 어원과 터렐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했던 그 무반향실이죠. 지구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오래전에 무반향실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무반향이라는 게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 건데, 이제 소리가 이제 저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때 여러 명 같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그때 했었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되게 이게 이 무반향실에 들어가면. 그리고 굉장히 귀도 먹먹해지고, 마치 저는 무중력 아니면 뭐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간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또 하나가 제 신체의 소리는 잘 들리는 거예요. 네, 제가 침을 삼키거나 뭔가 이렇게 부시럭거리거나 이런 소리는 또 잘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에 있다가 나온 이후에 느꼈던 게, 여기 어원과 제임스 터렐이 그 책에 굉장히 흡사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 나오죠. 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늘 걷던 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무는 여전히 그 나무고 거리는 여전히 그 거리지만
세상은 전혀 똑같지 않아 보였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하는데, 제가 그 감각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런 쪽에 작업을 해서 더 그 상황을 그 민감하게 느끼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되게 오래 전이었는데 그 직후에 제가 감각하는 어떤 그 스스로의 신체의 그 감각이 훨씬 좀 더 많이 민감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산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책이 나왔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고, 근데 막상 읽은 거는 이 토크가 이제 하기로 한 이후에 약간 한 3주 정도 전에부터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뭐 어떤 의미냐면 과연 이 책의 내용을 이 갤러리 사운드라는 이름이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책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운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은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뭐 갤러리의 공감각, 아니면 복합 공각, 아니면 시각이 아닌 어떤 다른 방향, 아니면 갤러리 분위기, 아니면 갤러리의 목소리, 뭐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단어로 써도 충분히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이제 김지수 작가님부터 그래도 또 오셨으니 작가님 작업도 좀 보면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제가 감각의 근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나의 감각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굉장히 작가로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유전적인 감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린 시절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그 냄새가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렸을 때 그 아버지의 서재와 정원의 냄새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되게 오랜 기간 맡았던 그 냄새들이 제 작품에 지금까지도 그 공간을 오가면서 영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냄새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던 서류 가방과 그다음에 제 작업실 그 베란다에 이끼와 어우러져 자란 식물들을 함께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 또 갤러리 사운드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공감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소리도 있지만 감각이 하나만 가지고 발현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뭐 예를 들면 후각이면 후각 냄새만 딱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거와 후각적인 거와 연결, 그다음에 어떤 뭐 촉각적인 것, 이런 감각들이 연결돼서 이제 작용을 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어떤 생태계 근원,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바이오드로잉과 그다음에 제가 키우고 있는 이끼, 그다음에 그 직접 만든 향을 해서 그 공간을 공감각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후각의 지도 자연향의 작업을 이제 처음 구상을 할 때 그러면 냄새 역학이란 말은 원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서 냄새 역학이란 그 냄새가 내가 맡을 때 어떤 좁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이 나고 열린 공간에서 좀 더 빨리 사라지는, 물론 냄새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달라요. 마치 우리가 눈이 밝고 눈을 더 시각적으로 멀리 잘 보고 잘 못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 몸의 그 후각 수용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냄새를 잘 맡는 사람, 좀 덜 맞는 사람, 못 맞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은 어떤 걸까라고 그 생각을 해서, 이게 여기 사진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건축가와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입구가 넓고 전체적으로 양쪽에서 다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이런 공간을 이제 상징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제가 이제 향을 7군데의 3종류의 향을 넣어서
이제 그 공간을 지나가면 이제 향이 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이끼를 중간에 또 설치를 해서 거기에도 그 실제로 뭐 어린이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그 구상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 미술관의 천장에 그 자연광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빛을 같이 담으면 냄새도 되게 그 냄새가 열에도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뭐 계절, 날씨, 이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냄새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계속해서 전시 만드는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생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전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뭐 전시 공간 공사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왜 항상 이 전시를 만드는 과정은 결국 전시가 오픈하면 우리 모든 관람객들의 눈에서는 사라지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했던 작업이 화이트 노이즈라는 작업이에요. 화이트 노이즈는 화이트의 컬러가 전시 공간이라는 걸로 은유적으로 치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배경음 같은,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도 화이트 노이즈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백색 소음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 아니면 부산물들, 그리고 전시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조건, 시스템들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약간 갤러리의 배경음 같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전시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해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표현했던 작업이었고요. 혹시 미술관에 오시는 이유가 작업을 보러 오시나요? 단순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미술관에 오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그냥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미술관이라는 곳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를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이 미술관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그리고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흰 벽이 있고 높은 천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때는 따뜻한 조명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가운 조명이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낭비스럽지만 비어있는 여백이 엄청 많은 이 공간에 약간 적당한 소음이 울려 펴지면서 내가 뭔가 스팟 찍어가면서 뭔가 약간 간단한 어떤 이런 동선을 가지고 여정을 할 때 새로운 작업을 만나고, 그 작업을 또 읽을 수 있다면 읽고 읽을 수 없다면 그냥 있는 자체로 보고 즐겁게 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장이라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 물속에 딱 들어가면 뭔가 되게 물에 내가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는 것처럼, 약간 내가 미술관에 딱 가면 굉장히 미술관이라는 이 공간의 성격이 굉장히 뚜렷하게 저한테 뭔가 피부로 와닿는 어떤 공간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 작업은 전시장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이트 큐브에 들어왔을 때 작업을 본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작업도 중요한데 공간의 성격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이외적인 얘네는 조명을 뭘 썼을까, 색온도는 뭘까, 이 천장의 공간의 높이는 얼마일까, 이거는 약간 더 처음에 공간에 들어갔을 때 넓게 퍼져 있는 공간과 좁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과
이 공간에는 어떤 작업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전시 공간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저희가 아는 이 전시 공간의 성격의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그냥 이거는 관습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습관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오히려 이런 조명 같은 게 티가 나면 이 공간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오면 내가 뭔가 미술관의 바닥은 깨끗해야 될 것 같고 벽도 깨끗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 기자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 딱 하얀 큐브를 그리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화이트 노이즈라는 작업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전시장이 가지는 조건들을 오히려 목소리가 좀 더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히려 작업의 형식으로 보여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저 작업은 천장이 볼 때라는 작업이고, 전시 공간에 있었던 이렇게 지금 천장에 달려 있었던 조명 트랙을 바닥으로 그대로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천장에 있던 천장을 바닥으로 내리고 전시장에서 쓸 법한 다양한 조명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이 내는 어떤 깜빡임이나 움직임이나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미술관,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와 있으신데, 국현이 되게 대표적인 화이트 큐브의 형태를 가진 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시 공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화이트 큐브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외부나 아니면 어떠한 환경적 요소를 안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워시아웃된 상태에서 나는 오롯이 작업만 볼 수 있게,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던한 공간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무반향실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화이트 큐브인데, 공간과 저는 작업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도 항상 관심이 되게 많지만, 이게 과연 공간을 배제하고 작업을 본다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롯이 작업이 작업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작업을 어느 공간에서 관람했을 때 아니면 감상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그림이어도 가정집에 걸려 있을 때랑 흰 벽에 걸려 있을 때랑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여타의 다른 공간에, 야외 공간에 있을 때랑 사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인상이라는 게 워낙 차이가 많고 다르다면, 과연 그런 차이까지도 우리가 고려하고 이 작업들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책에서는 좀 던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하게 그 공간이라는 개념을 약간 작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화이트 큐브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미술관 갤러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되게 전형적인 공간은 사실은 20세기의 발명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 그 루브르나 뭐 이런 데 혹시 한 번쯤 가보셨다면, 루브르는 원래 이제 왕궁이었었는데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대중들에게 어떤 그 전까지는 특정 계층들이 볼 수 있었던 어떤 미술품 이런 거를 수집해서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루브르의 방들 보면 사실 그 전에 벽지 같은 거 그냥 쓰고 있고, 그리고 그 19세기의 뭐 그랜드 살롱 이런 식의 그 초기의 전시 형태들은 다 그냥 우리 작품도 그냥 막 2단 3단으로 막 걸어요. 예. 근데 이게 모더니즘을 지나면 사실은 알프레도 바가 있던 시기의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던가 그 이후에
하얀 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되게 한 작품당의 어떤 면적을 보장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의 작품을 오롯이 관객이 되게 관조하고 뭐 침잠하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20세기의 미술관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켈리가 비교하는 공간이 영화관인데요. 보시면 이제 영화관은 뭔가 카펫이 깔려 있고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의자도 푹신하죠. 그리고 이제 벽에도 방음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그 의자가 과연 관객 편하라고 그런 것이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청각 자극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게다가 막 5.1 서라운드 막 이제 나오고 막 요새는 심지어 뭐 4D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감각 경험을 제대로 주려면 그 제대로 준다는 건 제작자나 감독이 생각했던 청각적 효과를 그대로 주려면 사실은 흡음이 되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식의 청각 자극이 작동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 미술관과 영화관이 대단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켈리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술관이 청각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면 되게 조용하게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발소리도 뭔가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이 청각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인 그러니까 청각 자극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청각적인 소음에 더 예민하게 컨트롤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저자가 되게 초반부터 문제 삼고 있는 지점, 이제 얘기한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과연 시각예술이 항상 시각적인 자극만을 제공했느냐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책에는 이 작품은 안 나와요. 이 작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그 켈리의 이 상상적 청각, 뭐 상상적 후각, 작가님은 상상적 후각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윌리엄 터너의 스노우스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터너는 이제 영국이 자랑하는 화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터너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터너는 또 풍경 화가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회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그냥 시각적인 자극만 제공하는 것 같지만 보시면 이 물보라,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폭우 속에 뒤집히려고 하는 대단히 휘청거리는 배를 그렸단 말이에요. 운동감도 대단히 강하고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그림을 뭐 여기서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가령 여러분이 국립현대미술관 그 전시실 안에서의 어떤 환경에서 이 작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내가 이 작품에 이 터너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 눈보라나 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오롯이 감상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제로 있을 어떤 물보라의 힘이라던가 내가 정말 이 물보라 앞에 있으면 나의 뺨에 사실은 어떤 그 차가운 바람이나 물기가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봤을 때 터너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걸 되게 잘 표현한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 아닐까요? 그럼 어쩌면 사실은 이미 청각적이었고 이미 촉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켈리는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켈리는 이 갤러리의 그 공간이 얼마나 그리고 이미 예술 작품이 주던 감각이 얼마나 본감각적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 안 하면 잠이 안 오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이제 저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159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책으로 돌아가서 사운드에 대해서 사운드스케이프란 말을 통해서 사운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다. 이런 그 말을 이제 톰슨이 했고 그 다음에 잉골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감각을 할 때 사운드를 통해서 감각하는 풍경,
그 다음에 촉각으로 감각하는 풍경, 후각으로 감각하는 풍경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 감각으로 세계를 감각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이유가 제가 올 12월에 하는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시 제목이 냄새 풍경이에요. 제가 감각하는 냄새에 대한 풍경, 이렇게 스멜스케이프라는 전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거, 어떤 촉각의 냄새, 촉각에 대한 풍경, 그 후각에 대한 풍경을 딱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이게 굉장히 제가 느끼는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냄새 풍경이 냄새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세계에 대한 그 세계를 감각하는 그런 풍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의 개인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운드스케이프와 스멜스케이프에 대한 그 연결과 동시에 그 전시는 12월에 성북동에 있는 캔 파운데이션 스페이스 캔 그 1, 2층 전관에서 있습니다. 저도 그럼 따라해서 책 27페이지에 보면 왜 듣지 않고 보기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듣지 않고 보기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듣는다라는 왜 느끼지 않고 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하려 하는가라고 저는 약간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가 보통은 되게 뭔가를 해석하고 싶은데 사실 느낌이 먼저 오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저는 좀 요즘에는 저도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 느낌이라는 게 결국에는 되게 어중간한 어떤 그냥 나 느낌이 안 좋아 아니면 느낌이 좋아 이거 느낌 괜찮은데 라고 뭔가 정의를 내릴 때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많잖아요. 뭔가 이거 그냥 되게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느낌이라는 전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사실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전시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현대미술이 꼭 뭔가 사람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상기해 보면 저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내가 오늘 미술관에 왔더니 느낌이 너무 좋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챌 수도 있고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이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해도 저는 미술관이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한 대 맞는 경험이 이제 코로나19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동시대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분절해서 이해하고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다 알아라고 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뭔가 말로 표현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사이에 어떤 틈이나 그 사이에 보여지지 않던 어떤 것들에 더 주목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갤러리 사운드라는 책이 보시면 이렇게 막 딱 떨어지게 갤러리를 설명하거나 사운드를 설명하거나 사운드 아트를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이 미술관 환경에서 전시 환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것들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다시 보게끔 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그러는 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